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이번 금리 인상에서 힌트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이번 내용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연준 의장이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완화됐고 고용시장도 여전히 강한다. 이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것을 내려오게 하는 추가적인 진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앞으로 경로가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돌리는 게 전념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제약적이라는 건 분명하고 정책금리 움직임이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는 풀이를 해본다고 하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게 거의 오피셜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표도 같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ISM 제조업 지표나 구인 이직 보고서나 민간 고용 보고서도 예상치에 거의 하회한, 그러니까 기준치에 다 만족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계속해서 끌어준다라고 하면 이제 연준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인 건수도 3년 만에 최저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이제 건설 경기 쪽에서 많이 이제 영향을 좀 끼쳤고, 그 다음으로는 금융보험, 요즘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는 구조조정을 좀 세게 했죠. 특히나 시티은행이 제일 많이 세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효과가 곧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 단계별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리 동결까지 나왔으니까 향후에 있는 시나리오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준 기준금리 6회 연속 동결이 됐고요. 이제 거의 6월 달에 이제 포지션을 변경을 할지 안 할지 2분기 지표도 다 보고 넘어가는 시점이 될 것이고요. 6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만으로 이제 7월 달이 되면 이제 거의 동결한 지 1년 차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평균 기간 추이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최장은 1년, 그리고 뭐 짧으면 8에서 10개월 요 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통상 그 구간대가 넘어가게 되면 항상 금리에 따른 변화 추이가 생겼다더라 라고도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힌트가 또 나왔던 이유는 6월 달에 아무래도 금리 동결을 할 확률은 전도 높다라고 보고요. 그 대신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일단 액션을 취하는 게 있죠. 그게 양적 긴축, QT 부분을 이제 점진적으로 약간씩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재조정을 했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 이제 QT 부분을 천천히 줄이면서 시장을 좀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QT에 있는 만지작이 어느 정도 끝난다라고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리는 양은 좀더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갔었을 때 QT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곧바로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절차를 계속 잘 밟아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뭐 아무리 못해도 뭐 나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QT 부분에 따른 변화 추이와 또는 동결로 가더라도 이 QT의 변화치를 한 번 더 줌으로써 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 극단적으로 금리 인하까지는 저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는 여전히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CME 패드워치에서 연준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42%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 42% 추이가 이제 QT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 값도 아마 연말 추이에서 계속해서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파월 형님께서 또 추가적인 멘트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노동시장 약화가 금리 인하를 촉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시장에 따른 추이는 제조업에 따른 PMI와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도 한 번 더 강조를 했죠. 즉 나는 2분기 지표를 좀 더 보고 거기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값이 나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큼지막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테더가 1분기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고요. 순자본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막 올라왔던 부분이 이제 다시 꺾이면서 테더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테더에 있는 순이익은 뭐가 됐든 간에 좋습니다. 잘 돼도 어차피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못해도 내 쪽으로 자금이 쏠리니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과 준비금 추임 관리만 잘 되면 문제될 건 없고 그 다음에 채권 부분에 따른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스탠스를 더 가져가게 되면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비중이 더 많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게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테더도 약간 고민하고 고려해야 되는 장기적인 전략은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X 비중이 워낙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테더의 활용도가 점차 줄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제 돌파를 할 것인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조종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연준의 그런 발표 요 시기에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자, 연준 발표 시간대가 여기 이 구간대였거든요. 제가 이제 점 찍어놨던데 이 봐보세요. 여기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커졌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오픈을 했었는데 그만큼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재조정 구간대로 좀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이 이상 조정 나오는 구간은 아마 이 8,000대 구간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건 뭐 기술적 분석은 다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안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반기 넘어가서 쓸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구간적 추이가 여기에서 더 내려가게 되면 만약에 8천이 깨지게 되면 저도 한번 추매할 생각은 갖고 있긴 하지만 8천대에서 계속 머문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구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엄청 매수를 하고 싶지만 그나마 자금 분배를 명확하게 해놔야 또 그만큼 대비가 되고요. 대부분 적립식으로 계속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 구간대도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해도 전 나쁜 결과값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현물 ETF에서 순유출 사상 최대값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보게 되면 나머지 쪽은 다 순유출이 나왔죠. 이제 대부분 순유출이 많이 나왔다는 건 이제 경기가 약간씩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대기성 자금이 좀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청산 차트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청산 비중도 대부분 한 4억 달러 정도가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롱이 계속 많이 깨지고 있는 형태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언제 이 포지션이 좀 정리가 될지도 궁금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이게 5월 첫째 주 때까지는 방향성 잡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 연준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아직의 여건까지는 아직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적 발표 요 시즌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 ETF에 있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적 추이는 좀 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또 추가적인 소식이 또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기반의 DID 플랫폼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오렌지를 출시한다라고 이제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나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도 나쁘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플랫폼은 기관들에게 비트코인 네트워크 DID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디널스 쪽을 이제 프로토콜을 지향한다라고 추이가 되어져 있어서 이제 선순환 패턴에 있는 생태계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좀 비트코인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어떠한 모델링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구상화될지도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이제 혼자 가서는 좀 힘들 것 같고, 비트코인에 기반되어져 있는 채굴에 좀 서포트가 될 수 있는 플랫폼에 있는 그런 코인들도 좀 같이 성장이 안 나오면 비트코인도 이제 더 올라가기에는 약간은 버거운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그걸 좀 걱정을 해서 이런 거를 또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또 생각과 공부를 해서 업데이트를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이제 스케줄표를 보게 되면 스케줄표 빠듯합니다. 네, 보게 되면 폴리곤 메인넷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도지 수수료 제한 부분이 좀 눈에 익었고, 코인베이스 실적 발표 이제 제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나왔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건 이 아이겐 토큰 에어드랍 클레임 부분 5월 10일 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캐시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15일 날 있다라는 거 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AI 코인 들고 있으면 좀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토도 리스태킹 쪽으로 좀 뭔가를 좀 많이 보여주려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택스가 많이 연계가 됐죠. 나카모토 메인넷 부분 이제 연계가 됐습니다. 8주 뒤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부분도 이제 버전업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리플, 옵티미즘, 퀀텀, 뭐 주피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엑셀라 통합, 온체인 빌더 프로그램, 로드맵 공개 등등이 남아져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